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도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가 이제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ESS.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지만 ESS 쪽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ESS 시장은 정책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상정을 이어왔고 전에는 한 2023년도 정도만 해도 대략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한 15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난해 기준을 보면 대략 한 6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 뭐 연평균 2030년까지 그 3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자료 보니까 2030년까지 글로벌 그 ESS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게 1분기 그 역사상 1분기 최대 그 기록이었는데 ESS랑 IRA법에도 그 ESS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세금을 30% 감면하는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IRA법이 반드시 뭐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고 그 ESS 사업에 대해서 좀 보조금을 좀 주고 있고 추가 이제 세금뿐만 아니 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금 지급이 되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다른 글로벌 대비해서도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ESS 도입이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그 AI용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력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그 ESS 신규 수요처가 확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는 이제 태양광 그 패널 태양광 산업 발전과 거의 일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ESS, 태양광 이 세 가지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다른 쪽 자료 그 IA 자료들 봤을 때는 거기 IA 자료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불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베이스 시나리오 봐서도 23년부터 2030년까지 기준으로 해도 연평균 27%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불 시나리오도에서는 거의 한 41%니까 그러면은 베이스만 해도 23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5배 성장 그리고 만약에 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국내 배터리 K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ESS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뭐 공장이든 뭐 이 가정이든 뭐 이런 산업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AI 산업에 따른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가 큰 거죠. 네, 그 전에는 가정용이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의 흐름은 그 데이터 센터용의 그 설치량이 그러니까 특히 대용량 ESS 설치량이 많고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EIA 그 자료에서도 보면은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 12월달에 보니까 거의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지만은 12월달에 설치가 좀 많아요. 연말에 전월 대비해서 285% 증가가 나왔고 지난해 누적으로도 23년 대비해서도 거의 57% 증가가 나와서 특히 미국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특히 대용량 쪽 가정용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 K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한 시절이 있었는데 자꾸 불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쪽 시장을 사실상 철수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그거를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을 다시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K 배터리가 상당히 뺏어올 것으로 그새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거의 더블 이상 그런 그 프로젝트 규모가 98%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맥킨지 자료를 보니까 50% 이상 올해 설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그리드로 연결된 ESS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87% 성장이 나오고 75% 증가 예상이 돼서 숫자가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지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고려해도 연간으로도 그리드 연결량이 뭐 50%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 맥킨지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ESS 쪽이 보면은 원가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삼원계보다는 이제 저렴한 LFP로 하는 거죠. 네, LFP로 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3원계 배터리 가격도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SDI가 계약한 것도 ESS 그 3원계 배터리 기반으로도 네. 수주를 한 사례도 있고 조 단위로 수주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ESS 쪽의 수익률은 평균 뭐 15% 이상이고 네. 이게 관세 뭐 향이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관세를 25%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진이 상당히 남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겠고 네. 향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 쪽에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북미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그 ESS 관련 배터리 생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니까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가 그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 ESS용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엔솔이 가장 지금 빠르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터리 그 전기차 배터리 성장도 약간 둔화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ESS 쪽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예.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그 IRA법에서는 ESS 배터리를 보호하지 않았었는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6년부터는 이제 25%까지 이제 관세를 기존 7.5에서 네. 그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 25%까지 올리는데 10%를 또 올렸잖아요. 미국이 그럼 35%가 되고 거기 기본가세 2.5까지 있으니까 최대 37.5%까지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K 배터리의 가격 경쟁이 월등히 높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력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ESS 수요의 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거는 앞으로 뻔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전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공장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기존의 가동률이 떨어진 그 공장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북미에서 네, 예. 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그 ESS용 LF 배터리를 올해 그 상반기에 가동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원래 예정이 26년도부터였는데 이게 더 빠르게 지금 생산 계획이 잡혔고 이를 위해서 대략 2조 정도의 채무 보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그 ESS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2조 정도의 그 채무 보증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GM과의 합작 공장 전에 3공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얼텐 3공장 같은 경우도 인수해서 그 라인의 일부를 그 ESS 라인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여기에 그 얼텐 3공장 지분 매입을 위한 한 3조 6천억 정도의 채무 보증도 결정했다는 그 최근에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의 전략이 그 북미 시장 그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 능력을 어떻든지 리밸런싱하고 그런 생산의 효율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전체적인 설비 투자는 좀 감축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 다만 이런 생산 거점을 최적화하고 기존 자산 최대 활용하면서도 그 미국 내 ESS 투자 비중은 생산 비중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엔솔의 전략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3분기 콩콜에서도 그 LFP 그 ESS 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서 미국에서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셀만 만드는 게 아니라 ESS 통합 시스템 솔루션을 까지 그 솔루션에 여러 가지 그 고도화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이 지금 셀과 이 통합 솔루션이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아마 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가 다음 주 수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보시면은 이게 제품이 전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부터 중국산 그 ESS 배터리의 관세를 상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생산 배터리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엔솔이 가장 큰 수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AI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립이라든가 그 특히 신재생에너지 거의 태양광이에요. 이쪽 관련된 산업은 태양광 발전에 맞물리면서 빠르게 북미 쪽의 ES 시장이 성장하니까 이게 가장 엔솔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그 현대차증권의 그 강동준 엔솔이 엔솔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올해 이제 AFPC를 받고 내년도 더 늘어날 텐데 이러한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좀 너무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S 분야를 잘 반영을 안 한
밸류라는 거죠. 예. 다소 ESS의 그 잠재력을 음. 과소평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매출과 이익 기여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얼텀센 설공장도 ESS 라인을 좀 추가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AMPC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조에서 2조 한 그 4천억 정도가 환율 1,350원 기준이니까 만약에 1,400원 이상이 유지되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뭐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 그 주니퍼 그 모델 Y 그 쪽도 뭐 들어갈 것인데 특히 이제 ESS 쪽에서는 지금 동사가 셀과 렉도 판매하고 ESS 완제품 및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 판매로 인해서 완전 수직 계열을 이뤄갈 건데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그 버테크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원가가 자체가 그 기존의 이제 그 배터리는 원가가 거의 70% 이상이 들어가는데 ESS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가가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ESS 쪽에서 다소 시장에서 아니 증권사에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ESS 마진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실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고업체들도 마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 파나소닉이 그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5%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AMPC를 빼면 5%인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ESS 비중이 매출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엔솔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업체들은 그 훨씬 비만이고 하니까 그래서 ESS 쪽의 비중을 높이면은 좋은 거는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도 이런 캐즘에 대한 그 돌파구의 키워드를 ESS로 잡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SDI도 ESS 꽤 하는 걸로. 네. SS는 삼성 SDI는 주로 유럽 쪽인가요? 여기도 미국인가요? 여기도 그 예. 삼성 SDI도 유럽 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 유럽보다 네. 미국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에다가 그 ESS성 LFP 배터리 생산 그 캐파를 좀 늘리고 북미 생산 거점도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솔은 올해 하반기에 생산이 이미 들어갈 예정인데 SDI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캐파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 거점 확보도 검토 중인 상태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해 말 대비해서도 ESS 쪽 캐파는 미주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 현재 갖고 있는 ESS 캐파는 거의 수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캐파의 90% 이상이 이미 수주가 확보된 상태라서 매출을 더 늘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캐파 증설을 해야 돼요. ESS 쪽은. 그리고 삼성 그 SDI가 지난해 지지난해죠. 23년도 그 인터 배터리 때도 그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그 출시를 했었어요. 그 얘기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ESS 배터리이 아니라 그런 그 SBB라고 해가지고 그 SBB 2.0 출시를 그때 당시에 이제 선보였는데 정식 출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이제 그 인터 배터리 2025에서도 해당 제품 그 시제품을 공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이런 이제 브랜드 제품이 있다라고 이제 데모 버전이라 뭐 그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아마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ESS 쪽 매출 부분은 분기 최대 매출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쪽과 그리고 이제 UPS 쪽에 들어가는 ESS가 좀 판매가 되면서 연간으로 분기로는 적자였지만 ESS 쪽에서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아마 지난해 4분기에만 9천억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삼성 SDI 역시도 그 ESS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ESS도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캐파나 제일 크고요, 그죠? 네. 삼성 SDI도 꽤 그쪽에 주력하는 것 같고 반면에 보면 SK온은 ESS 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네, 있는데 아직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뒤쳐져 있고 지금 R&D 단계에서 뭐 공급 재개 그러니까 그 R&D도 하고 있고 공급 계약 체계를 위해서 세일즈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주가 이렇게 막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 ESS 사업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집행을 일단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IHI 테라 솔루션이라는 곳과 그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일단은 그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SK온이 ESS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그런 아까 테라성 같은 경우가 그 시스템 통합 쪽을 맡아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갈 건데 네. 지난해 인터넷 배터리에서도 사실은 그 뭐 이거 보여줬어요. ESS 쪽이라든가 LF 배터리 이런 것들 다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 나왔는지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 시제품을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로 캐파를 가지고 생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그래서 있으니까. 그 ESS 쪽에서도 확실히 엔솔이 앞서가 그렇죠. 있고 엔솔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가진 기업들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4월 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지요. 그거부터 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4월 2일부터 네. 자동차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 네. 또 반복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네.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수입품에도 다 25% 관세하고 뭐 철강 중국 수입품 10% 추가죠. 그리고 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부과해도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그 사재기가 심하고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서 철강 쪽은 생각보다 좀 뭐 타격이 있겠지만 덜할 것 같은데 자동차가 문제예요. 자동차가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한 뭐 자동차가 278만 대인데 이 중에 미국이 143만 대라서 이걸 관세를 받게 되면은 그 IBK 그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뭐 손해액의 연간으로 뭐 기능의 기준으로 9조가 넘는다. 9조 1,500억 정도 추정하니까 굉장히 막대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면세 혜택 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어차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캐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게 관세를 매겼을 건 미국 국민들이 손해가 아니겠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세만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그 분야별 관세를 통해서 뭐 약 600억 달러 정도 86조 정도 거둬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한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그 현대차증권의 그 장문세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 생산지 조절을 통해서 관세 노출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관세 노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생산 확대를 계획할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전에 일단 좀 판매 그 현지에서 최대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재고를 확대하기 위한 좀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현지 생산을 늘려야겠죠. 그 네. 현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트럼프 그 2기의 그 기간 동안 대응 전제를 보면은 공식적인 생산 능력 능력 확대보다도 수요를 고려한 그 가동률 극대화 전략을 우선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최대한 짜서 생산을 한다는 것 같고 그리고 관세 부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쪽의 현지 생산률 대체율이 현대차가 40%, 기아가 44% 정도인데 이렇게 거기 서베라 공장까지 이렇게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면은 한 70% 정도의 수준의 운영이 기대돼서 그러면은 일부는 좀 그 타격을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 감세를 적게 네. 하는 거죠. 그 현지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적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지난해 이제 그 9월달에 현대차랑 GM이랑 그렇죠. 그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좀 지금 보니까 좀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GM한테 얻을 게 없는데 이걸 왜 했을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GM을 엎어서 미 정부 그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GM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 그런 네. 걸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포석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현대차가 미리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도 현대차는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승용 부분에서는 네. 법인 이론 쪽은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받을 때가 되니까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고 게다가 세금 때린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어쨌든 GM과 협력해서 부품을 가져가서 현재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겠다는 그래서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다음 달 네. 정도에 글로벌 생산 시장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이제 네.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그 MOU 그 협력을 체결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승용 상용차,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기술의 공공 개발 및 생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할 사안을 바로 생산 효율화를 꼽았고요. 네. 그래서 각사의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함께 활용해서 그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긴 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공장에 투입할 자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기존 공장의 상호간에 네. 서로 그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겠다라고 해서 각 국에 그러니까 양사 갖고 있는 각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생산 시설 공유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없다면 하지 않을 일이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산의 시설하고 그죠? 네. 자기 공장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네. 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이럴 수 있는 거로 예. 큽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EGMP 플랫폼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플랫폼이에요. 사실상 이제 그 얼티엄 세일즈 플랫폼이 현대차 걸 못 따라가요. 결국에는 그게 그 생산 효율성이 낮아요. 얼티엄 플랫폼이.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에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의 이제 생산실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GM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왜냐면 GM이 멕시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인도 등도 이제 그 공장들을 공유해서 GM의 차량을 생산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지금 캐나다에 시설이 없거든요. 생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이집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는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GM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거의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유럽 시장이라든가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그 GM이 네. 인도 시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GM이 미국 내에 11개의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현대차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GM의 그 미국 공장에 그 CKD라고 해가지고 반조립 제품 형태로 차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25%에 대해서 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관세 부과 물량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GM 공장을 이용하니까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고 현지 투자도 되면서 고용도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 인력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기 때문에 상당한 매수다. 이게 이제 굉장한 매수를 좀 썼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회사한테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판매한 그 172만 대 중에서 국내에서 101만 대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생산량이 한 100만에서 12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만 대는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를 여기서 이제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 50만 대에서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를 활용하면 최대 50만 대까지 좀 향후에 증설을 해가지고 관세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그 특히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관세 리스크를 상당히 피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내 점유율도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에 달하는 그 GM 공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반조립 형태로 해가지고 단숨에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실적 방어도 상당히 될 것이고 GM은 좋은 거는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철수했던 시장 유럽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쪽에서를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또 기아는 슬로바키아랑 인도에도 생산 기지 있으니까 이를 GM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GM의 약점이 미국 말고 그 외에 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상당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현대차를 통해서 이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이집트 시장이라든가 아프리카 시장에도 GM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간에 이제 이런 협력체가 자리 잡게 되면은 같이 공동 브랜드를 출시하는 거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차종을 가지고선 이거는 GM 브랜드 하나는 뭐 GM 현대차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베이징 같은 이런 브랜드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출시할 수가 있고 이런 물류라든가 공급망까지 다 공유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과 GM의 연합군이 탄생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현대차의 그 지금 그 모델 그 ST1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에는 그 GM 브랜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그 부품까지도 서로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GM 화물차에 현대차 그룹의 엔진이라든가 부품들이 들어가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되는 거는 자동차를 수출하면 당연히 자동차에 관세를 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이 어려운 건데 부품을 가지고 가는 부품에도 세금은 매긴 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품 무관세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부품으로 가져가 조립하는 게 훨씬 더 관세를 좀 낮게 낼 수 있다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동맹에 대해서 또 미국 트럼프나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딴지를 걸질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미국에서 네. 어제 나온 뉴스가 미국 전략 산업에서 동맹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전략 분야에서는 그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그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그 하워드 그 러트니 상무장관이 그 멕시코 대통령과의 딜을 하면서도 중국에 관세 매기면은 관세 안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중국입니다. 중국 차단이 목적이고 그래서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달러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기업 적어도 동맹이라면 10억 달러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게 그게 10억 달러가 나왔고 어제 나온 뉴스가 그럽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안보 심사를 간소하고 뭐 신속하게 이를 다 통과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기준 1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동맹의 투자를 환영하되 미국의 해로운 적대국 투자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이 적대국에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이 들어갔고요. 특히 중국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정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이에요. 중국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국의 관세 전략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막아줌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그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쳤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미국의 기술이라든가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이런 에너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못하도록 다 막겠다는 것이고 중국이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공장 같은 데 농지 이런 데를 막 사들였었어요. 그 인근에 주요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막 사들였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민감한 시설 내에 농지라든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딱 명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가지고 기존 공장 등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중국에는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뭐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이런 첨단 제조라든가 그런 또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 투자조차 다 막겠다 하니까 이거는 큰 그림 봤을 때는 동맹국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관련 뉴스가 22일자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뉴스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 않습니까? 얼마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투자하려면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무기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구축하지 못했던 그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이 필요하거든요. 배터리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딜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딜을 잘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살아남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관세이기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GM과의 묘수를 짜냈는데 그날은 좀 반응했지만 사실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주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근데 밸류로 보면요 뭐 PR이 뭐 5배 미만 이렇게 있으니까 현대차 자동차를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 그럼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자동차 아니면 뭐 부품주? 네, 어디가 더 나을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 악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를 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런 악재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대, 특히 자율주행 시장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 뭐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포기술력은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사이버캡이라 가지고 로보택시 운영하겠다 하는데 현대차는 이미 23년도부터 그 자율주행 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웨이보 통해서 또 100대 더 추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연말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영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2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게 시범 사업을 넘어서 지금 민간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4개 노선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이제 법상 이제 운전기사가 안전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적으로는 지금 이 전기차 시대와 자율주행 시대를 갔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련 자율주행에서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주가도 좋고 실적도 향후에 막 10배, 20배 올라가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의 당장이 어렵지만은 시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 이런 쪽 가면 갈수록 현대기아차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 변화들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변화들도 쭉 뭐 그동안 오실 때마다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친환경세였나요? 보죠. 그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EU가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세게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죠? 네. 그게 이제 뭐 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오늘 주제가 전반적으로 다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미국의 관세, 그리고 이제 ESS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 관세하는 건데 EU에서도 사실 지난해 10월달에 중국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매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었죠. 최대 이제 45.3%까지 관세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난해 11월 달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 유럽 내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전기차가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가 좀 급증을 했었고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가격 경쟁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예. 그 전기차 일단 무조건 싸야 돼요. 지금은 싸야지 잘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면서 물론 중국 하이브리드 판매가 좀 늘어지긴 했지만 국내 업체가 당연히 반사하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실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상하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MG라고 사실 MG를 그 중국 차로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이제 유럽 차로서 약간 그렇게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 소형 전기 SUV MG4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영국까지 포함해서 유럽에서 거의 23년보다 28%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대략 5만 1,000대 정도 팔았고요. 그 MG의 판매 감소는 확실히 이제 분석 자체는 EU 관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이 45.3% 최대 관세 많습니다. 야, 진짜 관세를 45%막 이거 어떻게 벌어요? 치명타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11월 달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한 예, 상태고 예. 마이너스로 성장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를 발효하기 전에는 약간 3만 1,000유로 정도 됐어요. 그럼 네. 4,663만 원 정도 네. 됐는데 관세 매기니까 3만 그 4,990유로 돼가지고 5,264만 원 차이 크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저렴하게 이제 팔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폭스바겐의 그 ID3가 대략 5,0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유럽에 33,330유로 네.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훨씬 싸다가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의 그 ID3가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링크앤코라고 해가지고 지리그룹이랑 그 스웨덴 볼보가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도 관세가 18.8%까지 이제 10%에서 올라갔는데 이게 비아드 빼고는 지금 다 지금 떨어졌어요. 비아드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그 지난해 유럽에서 216% 정도 늘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오히려 그 관세를 맞은 이후에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토3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4만 유로 정도 됐는데 현재 판매가가 37,990유로. 근데 4만 유로면 6천만 원 넘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3천 만 원대 초반 판매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주행거리 인증 데이터 조작해가지고 지금 일단 판매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확인해보겠다고 이제 저온 주행거리를 뭐 97%를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1,700대 예약됐다 얘기하지만 한 대도 못 파는 상태고 일단 기아의 그 EV3가 35,990유로라서 아토3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토3 막 쌌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기아 EV3가 더 싸요.
그리고 근데 유럽이 원래 좀 차가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인데 그래서 이제 아토3가 3만 거의 8천 유로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기아는 3만 6천 유로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판매한 게 뭐 각각 각사가 52만 대, 53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11건이 위주인데 이게 이제 일단은 특히 기아 이블리스가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략 3만 3천 대 정도 수출됐거든요. EV3가 유럽에 1월에만 해도 8천 대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면은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7,646대 팔았으니까 지난해 1월달에는 429대니까 18배 성장한 거예요. 판매가. 그리고 월별로도 지난해 8월달 1,400대 정도 판매한 거에 비해서 계속 6,000대, 7,000대, 9,000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월 동안 3만 3천 대 이상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태고요. 예. 그래서 원래 목표가 올해 유럽 시장의 판매 목표 6만 대인데 지금 가면은 거의 8만 대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격이 싸고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지금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있고 기아가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군요. 다행이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를 지금 관세 매긴다 하니까 기아가 멕시코 공장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이 조금 타격이 더 큰 것 아닌가 현대차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기아가 잘 팔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만한 차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올해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종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차도 너무 비싸고 전기차라고 보기에는 좀 성이 떨어졌는데 E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제 올해 차를 휩쓸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EV3가 일단 성공하고 향후에 이제 전기 세단 EV4도 출시 예정이라서 향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기아의 그런 영향이라든가 평가는 높아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나라별로 보니까 네덜란드랑 스웨덴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 1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특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1,760대 팔아서 지금 판매량 1위 차지했고 모델을 좋은 사람을 썼나? 차가 워낙 잘 나왔어요. 가성 대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적수가 없습니다. EV3가 유럽 시장 적수가 없어요. 이만큼 동급 대비 한국에서는 그만큼은 인기는 아닐 텐데 EV3가 인기 많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지금 판매 1등이에요. 아, 그래요? 테슬라도 제꼈습니다. 그렇군요. 월별 판매는 테슬라 제꼈어요. 그래서 이제 EV3가 동급 대비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EV3랑 아토3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V3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토3 같은 경우 차체 셰시브론 이런 것들은 막 15년도 정도 수준의 그런 그런 프레임을 썼고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1월달에 판매된 전기차 중에서 7대 중 한 대가 EV3예요. 그 정도로 많이 좀 팔았고 그래서 점유율이 17.8%까지 지금 올라서 지금 1등이고요. 스웨덴에서도 지금 스웨덴은 시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417대 판매됐는데 세단이 원래 볼보 아니에요? 네, 근데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아디 돌핀이 2등했거든요. 네네. 394대. 좀 작은 편인데 어쨌든 모델별 판매 1위 했고 그리고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도 전체 판매 2등했습니다. 각각 895대 301대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 전체 모델별 판매량과 브랜드 점유율도 3위가 돼서 지금 일단은 EV3가 유럽 쪽에 지금 굉장히 흥행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EU에서 중국 전기차에다 관세 매긴 거 그러면서 이제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단가가 올라간 게 결정적으로 어떤 유럽 시장 공략 부스터가 됐고 그리고 워낙 지금 급속 충전도 가능하죠. 350kW급의 초고속 급속 충전 가능한 상태에서 주행 국내 인증으로도 501km니까 1회 물론 이제 장거 롱레인지 모델에 한해서이지만 그리고 V12 같은 경우도 실내가 다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죠. 그래서 EV3가 유럽에서 5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까 아토3보다 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토3가 EV3보다 성능 떨어지만 막 싸다고 어필했는데 유럽에서는 가격이 더 싸요. 상대할 차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스페인에서 이번 주 거야 아마 기아 EV 데이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을 싹 공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EV4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PV5, PBV 이런 차도 공개가 되고 또 EV2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최근에 이런 그 디자인들이 막 그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페인 그 타라고나에서 그 2025 기아 EV 데이 통해서 신차 2종과 콘셉트카 1종이 나와요. 신차 모멘텀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일단 그 EV4 외장 디자인만 현재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상에. 그리고 이게 세단형 전기차예요. 저도 기다리는 게 네. 개인적으로 세단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EV6가 약간 세단처럼 보이지만은 그 좀 세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형 뭐 SUV 그렇죠. 네. 크로스오버 약간 그런 느낌인데 EV4는 기아의 첫 세단형 전기차고 현대차는 사실 그 그랜저가 좀 그 전기차로 나와야 되는데 그랜저를 전기차로 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팔리니까 굳이 잘 팔리는 거를 전기차를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PBV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카고 그로도 쓰고 있고 그 PBV 같은 경우는 막 안에 여러 가지 그 컨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EV2는 약간 현재는 콘셉트카인데 굉장히 소형 라인이 소형차가 유럽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유럽에서만 나옵니다. 유럽에만 타겟팅해서 이제 개발한 차라서 상당히 차가 작으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유럽 소비자를 공략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유럽이 전 세계 전기차 2위입니다. 시장 2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러니까 기아의 라인업이 유럽 시장이 좀 잘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대 라인업이 자꾸 미국이 좀 잘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올해부터 그 미국 EU는 그 CO2 배출 대폭 감축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도 맞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올해는 그 CO2 배출 감축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만 거기에 적합한 많이 팔 수 있는 차들을 신차를 딱딱딱딱 내놓는다는 거죠. 타이밍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적절한 그런 타이밍과 적절한 제품을 지금 잘 내놓고 있다. 이미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EV3 판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EV2, EV4 그리고 이제 PBV까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를 토로 신차로 맞춤형 신차로 기아는 캐즘을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EU에도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EU가 자동차 관세 폐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은 그 유럽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2.5%이고 그리고 EU는 미국 전기차에 1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라. 불공평하다. 네, 이걸 맞추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EU가 내려야겠죠. 점차적으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제 폐지하는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관세를 유지하면서 EU가 미국으로 이런 서로 무관세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했을 때 배터리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EU에 무관세로 수출이 될 수 있고 또 그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에 K 배터리 장착한 게 있을 것이고 또 유럽 시장 내 그 엔솔이라든가 뭐 SDI, SK용 공장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K 배터리가 장착된 유럽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유럽 EU와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의 뭐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출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배터리의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미국 차가 유럽에 관세 없어서 잘 팔리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국내 차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쪽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판매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수출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마 미국에서 EU로 가는 수출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GM이라든가 GM 같은 경우는 거의 K 배터리 많이 쓰니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을 위해서 이제 LNG 수출이라든가 대두 수입량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받는 게 있으면 협상의 여지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4월 2일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러트니 그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중국 관세만 매기면 부가 안 할 수 있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멕시코가 중국에다 관세를 25% 매기고 멕시코는
미국은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이런 그렇죠. 그림이면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 시장의 판을 바꾸는 관세 정책 판을 바꾸는 게 우리 당장에 우리한테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큰 그림 봤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국내 시장이 강한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GM하고 해서 어쨌든 미국에서 조립하고 뚫으려고 하는데 기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기아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멕시코 문제가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로 뚫리게 되면 기아의 그 멕시코에 대한 생산 부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도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이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2차전 우리 국내 K 배터리도 문제가 생긴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번에 이제 EU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